저희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 제1세션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토론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석환입니다.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대표 발제로 동아대 이동규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죄송합니다. 못하셨지만 건국대 허영조 교수님, 우석대 그 교수님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의미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귀한 시간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논설위원 겸 편집국 선임민 기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C의 박충희 논설위원님께서 토론으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유광장의 조영재 변호사님께서 오늘 토론으로 참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규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을 나중에 모셔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30분 정도에서 쓰시고 나머지 토론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이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지역 발전 부분을 평가를 했었고요. 그 앞서 우리 이민장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평가 개요, 그다음에 평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평가 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장 공약평가, 경기도지사 공약평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순서대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일단은 4개 분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분과는 지역발전 분과였습니다. 저희들 분과는 SOC, 그다음에 산업, 자본, 일자리 등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도시성장 기반의 어떤 공약들을 저희가 평가했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부분은 터데이라고 되어 있는 스텝 3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보완하는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민창 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번에 한국정책학회에서 만들어주신 평가 체계가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공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5가지 아까 축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실행 가능성, 지역 적합성, 그다음에 정책 일관성, 그다음에 이제 미래 지향성, 민주적 책임성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각 부분들이 다 20정씩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평가 공약, 대표 공약을 3개씩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그 3개 공약에 따라서 총 합이 이제 300점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척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실행 가능성이나 지역 적합성, 그다음 미래 지향성, 민족 책임성 부분은 4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일관성 5점 척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량과 이제 정성에 대한 혼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가 이제 척도에 대해서 정량적인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또 별도로 평가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타입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녹아져 있는 건데요. 그 공동 표준형이라고 해서 일종의 스마트 모형 기반으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구체성에서부터 측정 가능성까지 아울러지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분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발전 분과였습니다. 그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도 있었지만 지역 발전 부분에 특화된 지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 A, B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저희
우리 유철 부단장님께서 특별히 트랙 A하고 B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선 도전자인지 아니면 또 신규로 도전하시는 분지에 따라서 또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잣대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공정성에 대한 관점으로 정책 일관성을 잡아보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세부 요소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차관을 저희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공약 하나당 100점이 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지표가 있었고 저희 분과는 4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 발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평가 개요와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특별시장 후보에 먼저 적용을 해 봤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입니다. 일단 뭐 조금 이력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 조례 제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만든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성공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을 3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공약에서는 용산 UN AI 허브 유치, 그다음에 5대 혁신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마 매칭해서 이제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2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연계를 하겠다, 또는 중앙정부하고 뭔가 공조를 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정책 시너지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하나 있고, 반대로는 그냥 정책 카피 아니냐라고 하는 또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던 부분은 이게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UN AI 허브 유치 위원회가 출범되고 나서 이 공약에서도 뭔가 정책 설계와 품질 단계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착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때 저기 토지 매각 방식이 아니라 99년에 어떤 장기 임대 방식을 선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해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주도로, 그러니까 기업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상공인, 자활기업까지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표 공약 첫 번째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약에 있어서는 용산의 1만호 직주 혼합이라고 해서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터와 주거가 같은 공간에 있는 복합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착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통 기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신통 기획은 신속 통합 기획을 이제 줄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책 브랜드로서는 좀 의미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자치구에 파격적으로 이양을 해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은요. 강북의 격자형 철도망, 그다음에 위례 신사성 재정 사업에 대한 전환인데요. 이게 뭐 2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면, 이제 강북에서부터 강남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바둑판처럼 우리 강북 주민이 강남에 이제 유입하는 부분들, 또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잘 연결하겠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이제 위례하고 신사선의 어떤 도시철도가 지금 현재 민간에 맡겼더니 지지부진하더라. 이거를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민간이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K패스하고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를 뭔가 하나로 연결해 보겠다. 그래서 교통비 절감을 시민들 체감 형태로 우리가 환원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4선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봤던 부분은 대표 공약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경제, 산업, 일자리 부분인데요. 타겟층이 4050 낀 세대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부분인데요. 아마도 청년에 대한 3040에 대한 어떤 정책 성과를 좀 더 4050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조기 은퇴한 55세에서 60세 이분들을 은퇴 이후에도 뭔가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어찌됐든 간에 성공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 공약 첫 번째로 제시를 했었고요. 대표 공약 두 번째는 31만 호 착공 완수입니다. 이제 닭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닥치고 공급하겠다. 이게 뭐 조금 공격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일단 공급이 중요하니 공급적인 부분에 우리가 기존의 재개발 단계를 조금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까 앞에서는 우리 정원호 후보는
신속 통합을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후보들의 공약을 약간 상호 보완적인 기제로 한다 그러면 서로 경쟁적이면서도 서로 정책에 대한 시너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 요소들을 또 서로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은 20조 원을 어찌됐든 서울 교통 대전환, 그다음에 이제 강북의 전성시대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북하고 강남에 있는 어떤 연결, 그다음에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은 양 후보 진영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교통에 대한 격차를 어찌됐든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의 좀 특이했던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내버스에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좀 해서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원을 강제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점수는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0점 기반으로 공약 1번, 2번, 3번에 있어서 합을 내 보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점 차이인데 1점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우위에 있긴 한데요. 사실상 거의 동률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설계나 품질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다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지표별로 실행 가능성에서부터 뭐 이런 부분들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지역 적합성, 미래 지향성 부분에서 좀 월등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실행 가능성 측면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분들이 조금 대표적으로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방사형으로 보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 공약별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것도 뭐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다 서로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약점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분만 언급을 드리면 정원호 후보 쪽에서의 대표 공약 1번의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용산의 UN AI 허브는 이게 그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발표하고 나서 지금 인천 송도와 해남에서도 똑같은 공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향을 밝힌 단계로 봐지고요. 또 외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선정이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또 대안도 필요하겠다. 이 부분들이 지적된 것 같고요. 그다음 오세훈 후보 쪽에서 제시했던 첫 번째 4050 낀 세대 경우에도 이제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3조 원 되는 정도의 정책 자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계들 이런 부분이 있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한계라든가 기업의 도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서는 약간 엇박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주거주택과 관련돼서 두 가지 공약 비교를 해보면 용산 1만 호와 31만 호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숫자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정원호 후보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착착 개발의 경우에 정책의 일관성 부분이 지적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우리 정원호 후보는 성수동의 어떤 그 성공 핫플레이스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도시에 대한 보전 재생 사업의 근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입장이 선회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지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정책의 일관성 마찬가지로 정책 일관성 부분이 좀 낮게 나왔는데요. 이게 강남권의 토제 해제 카드가 2025년 2월 일부가 해제됐는데 이게 집값 급등 사례로 존재하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주 번복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정원호 후보가 약간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위례하고 신사선의 재정 사업을 전환할 때 수천억 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적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소 방안까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강북 정성시대 기금이
20조 원을 이 초대형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게 강북 횡단선의 어떤 예타 탈락에 대한 극복으로서 행정적 장벽이 매우 높은 부분인데 이걸 과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에 기반해서 정책은 공약은 제안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의 강점, 약점 매트리스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원호 후보 쪽에서의 강점은 민주적 책임성 부분이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적합성 부분에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 우위에 대한 약간의 어떤 1점, 2점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신사성 재정사업 전환할 때 재정 부담이나 이 지방채에 대한 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의 어떤 실행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공약에 있어서 이 4050 타겟팅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정책 사일로에 있는 타겟을 좀 발굴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한강버스의 어떤 100일간 여러 건에 대한 사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 후보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구조적 한계는 뭐 이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초대형 재정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부분들을 양 후보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4번하고 6번이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6번에 있어서도 시장 현실론하고 공약 일관성 측면에서 조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강북과 강남에 대한 격차 해소에 양쪽 후보 진영에서 다 동일하게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4050 세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원호 후보는 거버넌스하고 미래 비전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오세훈 후보 쪽은 실행력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어찌됐든 간에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네,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다 입법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682건에 대한 법안 통과 이력도 갖고 계시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공약에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첫 번째 제시해 주셨던 공약을 보시면요, 경제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K 반도체 초강력 벨트에서부터 도지사 직속의 AI 수석, 그다음에 경기 북부를 방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팹리스 스타트업을 2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구조를 기능을 하는 어떤 스타트업을 200개를 일시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도전적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거의 입법에 대한 성공에 기반해서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 평택 등에 흩어져 있는 이 거점들을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라는 발상입니다. 이게 뒷단에 나오는 양영자 그 후보님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어찌됐든 클러스터를 K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쨌든지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AI 수석 이걸 이 자리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에 우리가 드론 로봇 AI 기반의 어떤 민간 방산 클러스터까지 하나로 묶겠다라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반도체, 그다음에 북부는 방산, 그다음에 도전체는 AI, 이 3단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대표 공약에서는 이 상기 신도시 중심의 공공주택 55만 호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375채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어찌됐든 공공의 어떤 주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11만 호를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장점도 있지만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혼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이 분당, 일산, 평촌에 이 노주거지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우리가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아까 우리 신통기획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맥락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치구가 알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 진영 쪽에서의 어떤 컨셉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은 수도권 30분 출근에 대한 대전환. 어찌됐든 간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쪽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30분 출근 시대를 내가 완성하겠다. 근데 이게 임기 이내에 가능한지, 임기 이후에도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공약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수도권 30분 내에 우리가 GTX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 개통해서 경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경기도에 정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기후 동행 카드에서부터 경기도 더 경기 패스, 인천에는 인천 아이 패스, 그다음에 시군마다 또 교통 할인 체계가 다 다릅니다. 이걸 이제 하나로 완성하겠다,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세에서 18세 어린이들한테 이제 이용 요금에 대한 면제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양영자 후보님은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30년 동안 현장 실무에 대한 경험 기반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의 흔적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 공약 첫 번째 경우에는 아까 우리 추미애 후보님의 경우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남, 그다음에 서, 동, 북부를 하나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인프라를 잇겠다라는 쪽으로 좀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반도체 거점들이 용인, 하석, 평택, 이렇게 이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뭔가 인프라를 잘 깔아서 좀 어떤 여러 가지 거래 비용들을 좀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실행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자재나 인력 이동이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이 GTX 거점이나 역세권 초고밀, 그다음에 복합 개발인데요. 이게 직주락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걸어서 출근하고 집에 가고 카페하고 헬스장, 영화관 모든 연계가 가능한 동네, 그걸 이제 스마트 콤팩트 시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완성하겠다, 이걸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터와 쉼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쉼터, 이 부분들을 주거에 대한 쉼터와 그다음에 이제 여가에 대한 쉼터를 이제 반경 도보권 내에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었겠다라고 제안하고 계시고요. 청년이 평생 살고 싶은 고품격 임대 아파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표 공약인데요.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AI하고 빅데이터, 스마트 교통 체계에서부터 이제 출퇴근에 대한 강력 교통난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DRT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와 고객이 또는 도민이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걸 부르면 택시처럼 버스가 어떤 지정된 곳이 아닌 이동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여러 가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운전자 없이 AI가 운영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먼 시계긴 한데 그래도 이걸 도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 조홍천 후보입니다. 조홍천 후보님은 이게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대한 경험과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밀한 어떤 근거를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표 공약 첫 번째에서는 일단 규제 완화가 먼저다. 그래서 이제 규제 킬러 제거와 이제 기업 맞춤형 규제 합리화를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대표 공약 1번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국토교통위원장을 하실 때 아마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또 그게 또 연결돼서 저희들 답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에 대한 경우는 실거주 규제 철폐와 도지사 직속으로 전세 대란 대응 본부를 설치하겠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가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 보호하고 시장 원리를 좀 더 중요하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마 지금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입장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정도로 저희가 좀 조금 분석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의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 도심, 그다음에는 이제 남양주 마석으로 이어지는 특히 마석에서 지금 수년째 포류하고 있는 이 노선, 특히 GTX B 노선을 내가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직접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지 인프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외곽의 강력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라는 건데, 경기도 북부 쪽이나 남부 쪽 외곽에 있는 분들은 이제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근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종합 점수 비교해 보면요, 일단은 뭐 이것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뭐 일단 양현자 후보의 어떤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조홍천 후보님의 어떤 정책 평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점수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홍천 후보는 실행 가능성 측면하고 정책 일관성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고요. 대부분은 동률, 그다음에 지역 적합성이나 민족 책임성은 양 세 후보 다 정책에 대한 어떤 품질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 그러니까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의 동률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인자 후보는 이제 미래 지향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기술 또는 미래에 도입해야 될 어떤 기술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제안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그래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주제별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다 언급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양경자 후보님의 경우에 약점으로 뽑힌 부분은 민주적 책임성 부분인데요.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허가 통합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 주셨는데, 이건 지방자치에 위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시선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추미애 후보님의 약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이게 경기 북부를 방산 클러스터로 하는 거는 당 기조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화 지역으로 어렵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방산 클러스터를 조장한다 그러면 평화지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 희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된 것 같고요. 일관성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조홍천 후보님이 제시했던 했던 것 중에 미래지향성이 좀 약한 부분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도민 체감도나 바로 규제 철폐 같은 부분에 초점을 주시다 보니까 아마 미래 비전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 특히 과거에 있었던 부분의 어떤 잘못된 간행이나 제도 같은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높게 이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런 미래 지향성을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이 양영자 후보님 쪽의 약점은 정책 일관성입니다. 이게 건설사 대상으로 과도한 특혜 조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상대 진영에 대한 그 비판하실 때 주로 쓰시는 표현인데, 그 답변 자료를 봐도 이게 그 건설사 대상으로 과도한 특혜 조치에 대한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원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구조적인 부분과 기존에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조금 정성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님 쪽은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조홍천 후보님의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규제 철폐가 그 중앙정부의 어떤 법령에 대한 개정 변수가 조금 있어서, 이걸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노선하고 좀 달랐을 때 이걸 과연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을 비교해 보면, 추미애 후보님은 이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좀 낮게 나왔는데요. GTX D, E, F 노선 이걸 신설하는 경우는 기재부 예타 국가 철도망 계획의 어떤 필수로 고려되는 부분인데, 장기 국책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걸 정책을 공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좀 의견이 있었고요. 양현자 후보님의 어떤 약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부분이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단기 임기 방편의 어떤 프레임, 이런 공세 이슈로 나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그 AI 빅데이터 스마트 교통 체계가 사실 다른 후보 쪽에서도 많이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도 이걸 일방적으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쪽 내부의 어떤 정책 일관성도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홍천 후보님의 경우에 그 미래 지향성 부분은 아까 동일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후보별 강점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추미애 후보님은 민주적 책임성이나 지역 적합성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인자 후보님은 미래 지향성이나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좀 강점, 좀 높은 점수가 나왔고, 조홍천 후보님은 정책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에서 좀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약점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통적인 구조적 한계인데요. 미래기술 비전에 있어서 양극화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미래기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어떤 후보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어떤 이 갭이 가장 편차가 좀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 검토 의견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세 분 다 일단 K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 그다음에 수도권 통근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계셨고, 그래서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실무와 입법 규제, 입법 추진력의 어떤 이 경로에 대한 또는 어떤 본인 개인의 어떤 근거 기반으로 각각의 어떤 후보 공약들이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재수 후보님은 세 가지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국정과제로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대표 공약 첫 번째로 제안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패키지 구출하겠다라고 해서 창업 지원에서부터 사후 관리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4년 총 5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12국비 민자 총합 이런 부분들을 숫자를 이렇게 제시해 준 부분은 인상 깊었으나 이게 박형준 후보 쪽에서 융자로 우리가 3조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규모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불경, 이 불경을 강력 급행철도를 일종의 우리 아까 보셨던 GTX처럼 우리 불경에도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763만 명의 어떤 수도권 다음으로 큰 도시권인데요. 요걸 이제 하나의 연결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네, 박형준 후보님께서도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공약에서는 이게 그 공항하고 고속철도와 금융 3대 핵심 인프라를 완성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BUTX라고 해서 그 이제 가덕 신공항 부산역 노포를 30분대로 연결하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청년들한테 두 번째 공약인데요. 30세 1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안하겠다. 근데 다만 세금으로 재원이 세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OC 인프라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재원들을 좀 활용해서 하겠다. 이 부분을 제안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합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제안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공약은 부산의 어떤 데이터 시티나 7개 AI 산업 일자리를 만들면 5만 개가 가능하다. 이걸 밝히고 계십니다. 네, 점수 차이는 전재수 후보님 쪽이 이제 14.5점으로 높게 나왔고요. 네, 공약별로 비교 점수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전재수 후보님은 정책 일관성하고 민주적 책임성, 지역 적감성에서 좀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 박형준 후보님은 미래 지향성과 실행 가능성에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방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고요. 예, 주제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전재수 후보님 쪽에서의 여러 강점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철도 전문가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좀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과가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게 아니라 임기를 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안 주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셨던 것 같고요. 박형준 후보님 쪽에서는 이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조기 개항에 대한 어떤 제재가 들어갔을 때 엑스포 실패했던 경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와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이 전재수 후보님 쪽에서 제안하셨던 이 타임라인이 약간 미스매칭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첫 번째 공약하고 마찬가지인데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시계가 과연 가능한지, 그러면 임기 내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로드맵을 좀 제안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박형준 후보님 쪽에서는 이게 5만 개를 조금 더 선언적으로 수치에 너무 편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님처럼 차라리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주시면 저희가 교차 검증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공약에 있어서도 이제 전재수 후보님은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좀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고, 박형준 후보님의 경우에도 어떤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 전가 구조가 조금 마련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30세 1억을 마련해 주려면 어찌됐든 간에 항상 경제적으로 또는 부동산 SOC가 다 호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정학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게 돌발했을 때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후보별 강점 약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부에 조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입지 또는 여러 가지 한계, 재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어떤 국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출에 대해서 쉽지 않은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공약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위라기보다는 두 진영 다 사실은 구조적 공약에 대한 이행 한계와 제약이 조금 확인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구입니다. 그 김비곤 후보님께서 제안 주시고 있는 게 그냥 대표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약은 사실 김부겸 후보님은 사실은 행안부 장관에서부터 국무총리, 대구 수성갑 사선 의원까지 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약에서 그냥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연결할 수 있는 게 AX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또 정주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열리면 다 따라오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시티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메디컬적인 부분들, 그래서 대구의 첨단 복합단지, 그다음에 경북대병원, 삼성 메디컬을 이어보겠다. 그래서 융합의료의 어떤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도시철도 3, 4, 5호선을 좀 확장해서 내 집 앞에서 무조건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물론 이게 약간의 슬로건이나 선언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체감형이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후보의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셨겠고, 그다음에 대구 달성에서 삼선 국회의원에 대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전통 관료고 입장에서 조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제조 AI 전환 1등 도시 대구 유발해서 그 유일하게 후보들 중에 생산 유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5조 원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를 내겠다라고 제안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부겸 후보님하고 차이는, 김부겸 후보님은 GRDP를 2배, 그 다음에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총량 목표를 제시한 반면에 우리 추경호 후보님은 생산 유발 5조 원에 대한 효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약은 수도권에 메모리 생산을 하고 대구가 설계를 하자.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그 앞서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쪽하고 의견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좀 나온 건데요. 이제 대구가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팹리스를 대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제안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디패스하고 마스를 우리 쪽으로 하나로 묶겠다. 그래서 하나를 묶고 이 마스 플랫폼하고 디패스를 묶으면 이게 대구 주민들은 어디든 30분 안에 이동 가능하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반영하겠다. 이걸 제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점은 김부겸 후보님이 8.3점으로 우위를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공약별로 차이 점수는 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님은 미래지향성과 실행 가능성, 민주적 책임성 쪽에서 우위가 나왔고요. 추경호 후보님은 정책 일관성과 지역 적감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방사선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이와 같고요. 네, 공약 1번의 경우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김부겸 후보님하고 추경호 의원님은 사실은 AX 전환에 대한 동일한 어떤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찌됐든 대구를 어떤 식으로 AX 전환을 통해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보고 계신데, 해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까는 보시다시피 추경호 그 후보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5조 원에 대한 생산 유발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게 거시 목표인데, 그렇다면 중장기 실행을 기반하고 있는 로드맵, 미시적인 어떤 로드맵까지 제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감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부겸 그 후보님께서는 이게 세태 산업이나 인접 지자체를 어떻게 연결해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주택의 관점에서는 김부겸 후보님에 대한 약점으로서는 메디시티 산업이 10년 이상 추진해온 기존 과제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 얘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후보님께서 제안 주셨던 부분은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약간 낮은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성에서도 좀 낮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변화에 단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지적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구 세 번째 공약을 비교해 보면 이제 김모 후보님께서는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약간 다소 낮은 점수를 받긴 했는데 대구 인구 분포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다이나믹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추경 후보님의 경우에는 미래지향성 증권에서 좀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요금 인하라든가 서비스 향상은 전형적인 재정 투입 모델인데 이게 단기 모델로 그냥 판단된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진단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시계로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매트릭스는 이와 같습니다. 양 후보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하나를 짚어라 그러면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게 재정이 담보가 돼야 되고 이 중장기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미시적인 어떤 로드맵이 전쟁에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선언적인 목표 총량에 대한 제시와 또 한 분은 또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어떤 비전만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고요. 예, 그래서 대구광역시는 AI 산업 전환을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인구 소멸에 대응하겠다. 도시 정체성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 양쪽 진영에서 똑같이 이런 키워드를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요거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두 슬라이드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점수를 내 보니 부산, 대구, 그러니까 서울, 경기로 갈 때마다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발전 분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특정 정당이 특정 텃밭에 어떤 공고히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시면 아마 경쟁하거나 도전하는 진영에서는 정책에 대한 설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과 대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 진영에 도전하는 쪽에서 정책에 대한 품질과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고요. 근데 이게 서울과 경기를 봤을 때는 워낙에 전문성이 있는 경쟁자도 이렇게 나와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단서들 또는 실패에 대한 단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양하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요 네 가지인데요. 이 정책 품질이 저희가 평가했던 부분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한국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정당이 공고히 있는 어떤 지역에서 도전하는 쪽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승부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평가 결과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래 비전과 거버넌스 양극화가 좀 심하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 지표 중에 미래지향성이 있는데 이 미래지향성에 있어서 후보 간의 변별력의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미래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중장기 시계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어떤 후광이 있는 어떤 후보 진영에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과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거버넌스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조력이 좀 공관되는 거버넌스 아마 요 연계도 좀 쉽지 않았을까 싶고, 그 외에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신 배경도 중요했고 이분들이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전문성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답변자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확인했었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세 진영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의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당이나 도전자의 어떤 정책 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격차가 완전 저희는 현저하게 사실 격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기존의 어떤 재선하는 쪽하고 전혀 어떤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준비된 분들이 아마 이번에 양 진영에서 많이 골고루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동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모두의
사회하고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발제자를 소개할 때 저만 나가서 소개하라고 하는 바람에 스텝이 좀 꼬여가지고 중요한 토론자 한 분을 제가 언급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세션 지역발전 분야에 동아대 이동규 교수님께서 경제주택, 교통 등의 분야를 공약을 평가를 해주신 결과를 발표해 주셨고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같이 평가에 임해 주신 허영주 건국대 교수님 그리고 홍석빈 우석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운대학교 행정학과의 이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MBC의 다시 한번 박충희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조영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의 고광번 부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그 토론의 순서는 이혜영 교수님께서 먼저 좀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박충희 논설위원님, 조영재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광범 국장님께서 이제 지방자치 쪽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좀 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11시 40분에 저희들이 종료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일단 5분에서 한 7분 정도씩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또 종합 토론도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영 교수님의 토론을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에 발표해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공약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의의와 또 공약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한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공약 평가는 단순한 후보 간의 공약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지방선거 공약을 정책적 관점에서 보다 실증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려 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학적 관점에서 실행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일관성, 미래 지향성, 민주적 책임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 정파적 평가를 넘어서 정책 자체의 내용과 구조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공약이 슬로건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책학회의 공약 평가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동일한 틀을 놓고 비교하면서 또 후보 간에 비교를 하면서 후보 간에 서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부분도 제시해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선거의 경우는 중앙정치 이슈에 가려서 정책 논의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또 전문가적 검토와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기반해서 조금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 간에 지금 동일한 가중치로 보고 있는데 그 가중치 설정이 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 그리고 수요자 관점 그리고 시민 체감도 관점에서의 어떤 공약에 대한 평가 부분도 같이 좀 반영이 된다면 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째로 이제 공약의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쭉 이제 4개 시도의 후보자들별로 5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산술 평균을 좀 내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이제 실행 가능성 지표와 또 민주적 책임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공약의 내용에 검토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이 지방정부 권한과 공약 간의 간극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발표자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공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GTS 확대, 반도체 산업벨트, 대규모 교통망, 규제 혁신 이런 공약들은 중앙 정부의 권한과 또 국가 재정, 국가 계획에 의존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 국가 철도망 계획, 산업 입지, 세제 규제 개혁 이런 중앙 정부의 역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지방 정부의 아무래도 지역 발전 분야라 보니까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이제 지원이 어렵고 또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약 평가에서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정부 해당 지방 정부가 실제로 보유한 권한과 재정 능력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중앙정부의 협력 가능성, 집행 구조를 함께 고려해서 단순한 정책 의지뿐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다층적 거버넌스 틀 속에서 공약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 책임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약들을 쭉 보시면 AI 반도체 중심의 성장 담론이 지방 정책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 상당수가 AI, 첨단 모빌리티, 첨단 산업, 규제 혁신, 미래 산업 클러스터 이제 이런 조성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역 혁신이나 지방 시대의 지역 혁신 또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주체로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술 산업 중심의 성장 담론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지역 내의 불평등 또 주거, 돌봄, 공동체, 환경과 같은 생활 정치 의제가 상대적으로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AI 반도체 산업은 그 전문 인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또 수도권 집중성이 어쩔 수 없이 강한 분야이기도 해서 오히려 또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나 규제 완화의 접근이 또 강조되면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적 수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또 후보들의 공통적으로 이제 민주적 책임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방 정부의 미래 전략은 단순한 성장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사회적 통합까지 잘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첫 세션은 지역 발전 분야이지만 이외에 보면 이제 삶의 질, 문화생활 또 행정 혁신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약 평가가 있어서 그 나중에 랩업하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 네 가지 큰 부문별로 정책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고 또 시너지가 좀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네 가지 분야를 잘 연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마지막 보고서 부분에서 또 발표하실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문가적 의견을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공약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 이제 선거 이후에 이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고 이행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만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선거 이후에도 그 이행성 평가라고 하죠. 그 어슈어런스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행성 평가와 조금 더 나아가면 그걸로 인한 이제 퍼포먼스와 아웃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행성 평가와 성과 추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학회에서 좀 만들어 주시고 주기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 정책 중심의 선거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학회와 또 언론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또 토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MBC 박충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마이크. 예. 예,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정책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20년 전쯤인가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직접 정치부에서 취재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참 오늘 이거 평가하신 교수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 그때도 사실 선거의 임박한 상황에서도 공약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과연 저 후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기사를 쓰는 일조차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에 그나마 과거보다는 공약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진정성, 최소한의 성의가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진전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료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좀 뭔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많이 엿보인다라는 건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발제에 맡아주신 이동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지자체장을 현재 맡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약 평가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물론 서울은 정원 후보 이제 1점 차이에 불과하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반대로 그 민주당이 지금 도지사를 맡아왔던 경기도 같은 경우 의외로 추미애 후보가 조응천 후보보다도 뒤지는 그 평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공약을 낼 때마다 사실 그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그 테마라는 게 있는데, 이번은 확실히 AI 공약, 그리고 AI를 통한 일자리, 그 로봇 클러스터, 이게 대부분의 테마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보들 입장에선 우리 지역에 꼭 이런 사업들 유치하겠다,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확보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습니다만, 그 발제자께서도 표현하신 대로 이게 중앙정부 그리고 산업계와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산업을 똑같이 배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지역을 저는 특히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 용산 1만호 얘기 꺼냈고, 그리고 이 정원 후보 같은 경우요. 이게 사실 과거에 그 용산 개발과 관련돼선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고, 2013년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민자를 통해서 민간에서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공급 문제가 크게 대두됐을 때 용산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임기 막바지에 또 던졌다가 유야무야 흐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가져왔던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정책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오세훈 후보나 정원호 후보 모두
강북의 개발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건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이제 다만 강남의 공공기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표현을 쓴 점으로 미뤄봐서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기여금을 실제 부담하는 강남 지역 또 남쪽 지역의 다른 주민들의 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 그런 논란, 갈등도 해소돼야 될 측면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 강북 개발을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세훈 후보가 얘기를 꺼낸 건 본인의 득표역 지지율에서 취약한 쪽에 대한 좀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정원 후보 같은 경우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위례 신사선에 대한 좀 언급을 좀 강조해서 역시 동남권 지역 본인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대조적으로 정책을 양 후보가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득표 전략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택 공급, 그 부동산 공급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보들이 많이 언급하는 건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토의 균형 발전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그 정책 목표와 일정 부분 좀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 이게 지방선거 지자체장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 방향과 중앙정부의 이 조율, 정책 조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방선거의 좀 정책적 한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진짜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 평가 이 점수로 딱 이게 환산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게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이 점수 평가가 갑론을박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반대 후보는 뭐 반발도 할 것인데 그런 갑론을박이 좀 풍부히 벌어지고 논란으로까지 좀 이어져서 각 후보들이 이제 정책으로 좀 평가를 받는 이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가 좀 다가오고 선거일이 다가오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밀접하게 지금 밀착되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지금 또 마타도어에 가까운 선거 캠페인이 좀 벌어지고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공약의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고 그런 부분으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훨씬 선거에 좀 유익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학회의 이런 공약 평가와 점수, 이 냉정한 평가들이 조금 더 논란이 되고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번 오늘 이제 그 토론회가 이제 공개가 되고 송출이 되고 나면 아마도 각 후보들마다 이제 선거 관련 경쟁에서 좋은 점수를 정책학회로부터 받았다 하는 후보들은 또 그것을 홍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 입장에서 또 당연하게 또 갑론을박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또 오늘 발제를 특히 맡아주신 이동규 교수님께서 또 바빠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조영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에 고민과 노고를 기울여주신 정책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그 경영 평가 모델 PDCA 중에서 공약이라는 것은 결국 P에 대한 평가여서 이게 평가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세부 지표로 5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아까 이동규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자주 나왔던 한 2가지 정도 지표 가지고 코멘트 드리자면 첫 번째 미래 지향성입니다. 미래 지향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지역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실현 가능할 건가를 제시했을 때 미래 지향성에 이제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어떤
좋은 청사진 자체 제시가 미래 지향성으로 평가되는 이제 그런 경우 뭐 그렇게 평가를 됐다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분들의 상당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 지향성을 이제 제시를 하셨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행 가능성, 지역 적합성 뭐 이런 것하고 같이 결부돼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실행 가능성 부분인데 이제 제가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이제 정부를 상대하는데 제가 러프한 감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그 인허가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임돼 있고 뭐 통계는 나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인허가의 개수 중에 한 8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고 산업이 형성이 돼야 이 모든 공약들이 어떤 경제적 토대가 될 텐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지방에 갔을 때 기업들이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 뭐 과밀 억제 구역인지 환경 자연 보전 구역인지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그 인력 공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갈 경우에는 제일 애로가 인력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후보자님들께서 어떤 공약을 하실 때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지만 제가 지자체에 가보면 지자체에 따라서 그 규제 인허가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지자체는 이걸 굉장히 신속하게 해주려고 하고 또 만약에 뭔가 그 소관 법령이랑 부딪히면은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이라든가 적극적인 문의나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답을 안 해주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부분하고 인력이 과연 거기서 공급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지만 그런 규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떤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완화하고 해결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의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행 조치 이런 부분들이 제시돼 있느냐 안 돼 있냐가 이 선거의 공약의 질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역에도 이제 거점이 되는 어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라는 곳이 있으면 이제 산학연 연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 있어야 결국 기업 산업이 있고 일자리 생태계가 돌아가고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어떤 지방 발전의 물적인 토대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기술적인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각 후보 분들에 대해서 정파와 상관없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검토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일부 포맷에 있어서 약간 불일치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평가 부분에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당과 상관없습니다. 한계라고 표현했고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치명점 혹은 치명적 결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요 치명이란 말은 사실 말로 좀 치명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종합적이고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이제 그런 표현 목차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우리 조영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 평가라는 게 결국 이제 PDCA에서 앞부분에 대한 플랜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판단이 좀 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정성적일 수밖에 없고 약간의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 이동 교수님 또 한 말씀 또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광본 서울경제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995년 본격적으로 부활한 이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지역 현안이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경제, 주거, 교통 등 지역 발전, 복지, 교육, 의료 등 삶의 질, 문화, 관광, 체육 등 문화생활, 그리고 행정 혁신까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뚜렷해서 이 지방자치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책임은 큰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지자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는 게 단적인 A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외형적인 분권을 넘어서 뭔가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 실질적 자치로 가야 할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평가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4년마다 우리가 치르지만은 항상 선거가 끝나면 지역은 다시 중앙정치의 하천기지 비슷하게 전락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일자리 등 경제발전, 주거 교통 개선 등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토목 개발 등 많은 공약이 쏟아지는데 재탕인 경우가 많고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사후 운영비 검증도 부족합니다. 정책학회에서 세세한 공약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각 후보들을 비롯한 지방정부, 특히 중앙정부와 주요 정당의 이 총론적인 접근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중앙정부에서는 이 법의 근거가 있느냐,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에 맞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 주요 후보들이 이번 선거전에서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디 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입법 자율성, 특례 확대 권한을 달라고 공통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와 이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끼리도 좀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교통이나 환경, 산업, 의료 협력을 위해서 이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방정부가 이 광역 생활권 문제를 행정구역 단위로 풀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 서울의 집값이나 경기도의 출퇴근, 이 부산의 청년 유출, 대구의 산업 전환, 이건 뭐 한 도시만의 힘으로 풀 수 없죠. 지금 서울 경기권은 사실은 주택 공급, 뭐 GTX나 광역버스, 일자리, 뭐 돌봄 인프라 이런 걸 같이 설계해야 됩니다. 그 부산권은 가덕도 신공항, 뭐 북항, 항만, 관광, 금융, 그다음에 울산, 경남, 제조업 함께 묶어서 고민을 해야 되죠. 대구권도 대구, 경북, 신공항, 뭐 서대구 역세권, 로봇 모빌리티, 의료산업, 경북 산업도시를 하나의 지역 전략으로 봐야 하는데요. 과연 지방 정부끼리도 이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시도나 시군구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를 풀기 위해서 뭐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행정 통합이 계속 앞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역 통합이 아니라 기능 통합과 협력 거버넌스에 먼저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는 이 지방정부의 재원 문제인데요. 현재 지방정부는 재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줄였는지, 뭐 청년 고용을 늘렸는지, 주거비 부담을 낮췄는지, 지역의 기업 투자를 끌어냈는지 이렇게 성과를 분명히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워서 그걸 잘하는 곳에는 재정 분권을 과감하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또한 이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 역량이 크게 부족한데요. 지방의회를 단순한 이 감시자와 민원 해결 기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기관으로까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좀 일부에서는 이 지방 소멸 방지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까지 도입해서 지방의회를 견제 보완토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실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마이너한 이슈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중동 이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우리 석유값
나프타값 엄청 오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산업계와 농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현수막, 이 비닐 뭐 이런 게 남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친환경 선거에 전기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 총선 대선까지도 이어지게 정착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부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좀 주요 후보들이 이 진흙탕 싸움만 벌이지 말고 앞으로 정말 수년 내 우리 이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은 불과 수년 내 지방 소멸의 임계점이 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좀 재정 분권 등 패러다임 전환을 좀 요구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요. 지금 심지어 부산도 그 구군 지역으로 따지면 한 40%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형적 분권을 넘어서 지방의 재정 권한 이양을 주장을 해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세세한 공약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세세한 공약 평가의 뭐 현실성이라든가 효과라든지 지속 가능성, 이거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선거의 장으로 좀 만들고, 좀 중앙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종속을 좀 줄이고 자치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건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지방자치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주요 후보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국가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광범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상 이제 총론적이나 큰 관점에서 학회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의 어떤 질을 높이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캠페인을 좀 벌릴 필요도 있고, 한 가지 저희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정책 공약 평가가 결국 지방자치가 어떻게 잘 정착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따로 플로어의 질문을 좀 받기 전에 먼저 이동규 교수님이 그래도 코멘트를 먼저 좀 해주시고 남는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우리 건국대학교 허영주 교수님, 그다음에 우석대학교 홍성택 교수님께서 저랑 같이 지금 밤을 너무 많이 샜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아까 우리 박충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여러 평가를 지금 한 3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진영에서 그래도 답변 자료나 이런 걸 주실 때 마지막까지 챙겨서 주셨던 부분은 정말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회가 그래도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한 부분에서 정보 공개를 한다면 시민들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슬라이드마다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일종의 공약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뭔가 공약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저희 학회 측면에서 어떤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이혜영 교수님께서도 주셨던 것처럼 뭔가 한류 측면에서 저희가 뭔가 이 점검 체계가 필요한데, 이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차라리 지금 오늘 우리 지금 SBS와 매일경제 등 특히 정책학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약 평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는 스위치가 되면 이제 매년 어찌됐든 간에 공약을 이행 점검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혜영 교수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유사하게 주셔서,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이런 어떤 이행, 그러니까 공약에서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이 정책의 시기 안에서 뭔가 평가를 통해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러니까 우수한 건 더 우수하게, 미흡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평가를 통해서 한류 체계를 우리가 아예 고민하는 자리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박충희 논설위원님께서 이게 사실은 갑론을박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본 평가가 끝나고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의제기를 받아야 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진영에서 좀 이의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이의제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민창 단장님께서 최종 보고서 확정을 해서 학회를 통해서 또 공고하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 결과 보고서가 나가기 이 전 단계에 무슨 어떤 공론에 대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의제기가 되면 또 저희들한테는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나 또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알게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서로 다른 진영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던지도 조금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모든 후보님들이 다 그렇긴 한데 소심한 특정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상보 구조라고 표현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각 진영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이 공약들이 서로 상호 보충적인 작용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서로 조금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조영재 변호사님께서 이게 왜 목차의 어떤 키워드가 어떤 건 한계고 어떤 거는 왜 치명적 결함 이렇게 표현 주셨는데, 이게 물론 이게 제가 팀장의 어떤 부족함도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진영에서 주셨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이미찬 단장님께서 표준화된 공약집이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 자료나 언론이나 그다음에 여러 플랫폼들 진영에서 이런 플랫폼 참고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했는데, 구성이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는 되는데 신뢰할 만하지 않는다고 되면 이게 치명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차이는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우리 평정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제가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고강복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 진영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공급 중심으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급 중심도 좋긴 한데 이게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냐, 이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평가단에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셨던 이 평가 체계, 그다음에 평가 지표들이 워낙 좋아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검토하는 게 힘들었지, 평가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어떤 데이터 정리하고 데이터셋 정리들 해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되면 좀 어떤 후보를 선택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이 토론회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세션이 총 4개가 있는데, 지역발전, 삶의 질, 문화생활, 행정혁신 분야에 이 후보들이 아마 분야별 점수와 총 합산된 점수를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유리한 점수들을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한번 예측되는 행동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또 저희들이 사회에 또 이슈를 제기하고 만들고 공론화 주제를 던진다는 차원에서 학회가 본연의 역할을 또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학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기능이고 또 이슈를 선도하는 기능인데, 한국정책학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하고, 또 나중에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그 당선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정기적으로 또 공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흘러서 플로어에서 특별히 질문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 말씀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나중에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오후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또 한번 열리니까 그때 또 못다한 말씀들을 또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자,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제1 세션 지역발전 분야의 공약평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발제자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